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도가와 람포의 단편 소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몽유병자의 죽음. 히코타로가 목면 도매상에서 쫓겨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석 달이나 되었다. 옛 번주인 엠백작 저택의 심부름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쉰을 넘긴 아버지의 신세를 지다니 그로써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어떻게든 취직을 하려고 남들에게도 부탁하고 자신도 동분서주했지만 때마침 불경기인데다 학력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만한 기술도 없는 그를 고용해주는 가게는 없었다. 더부살이를 하면 고용해주겠다는 자리가 한 군데 있기는 했지만 그 자리는 자신이 거절했다. 그에게는 다시는 더부살이를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다. 히코타로는 어릴 적부터 몽유 증세가 있었다. 또렷한 목소리로 잠꼬대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잠꼬대인 줄 모르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받아 다시 또 말을 한다. 그렇게 끝도 없이 문답을 반복하는데 정작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 워낙 똑똑히 말을 하는 터라 섬뜩할 지경인 모양이라고 이웃의 소문이 쫙 퍼졌을 정도였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한때 그의 증세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왜 그런지 20이 넘어 다시 재발을 했고 난감하게도 순식간에 병세가 심각해졌다. 한밤중에 부스스 일어나서 잠자리 주위를 걸어다니는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었다. 심할 때는 잠결에 바깥에 문을 열고 동네를 한 바퀴 돈 다음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자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런 일뿐이었다면 기분 나쁜 녀석이라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종국에는 그렇게 잠결에 헤매고 다니는 사이에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 일어났다. 요컨대 자각하지 못하는 도둑인 셈이다. 그런 일이 2번, 3번 되풀이되다 보니 아무리 잠결에 한 짓이라지만 도둑을 직원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제 3년만 있으면 계약 기간도 끝나 분점을 차려 나갈 수 있는 아까운 시점에 결국 그 목면 도매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몽유병 환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크게 놀랐다. 없는 형편에 주머니를 탈탈 털어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다. 여러 의학서적을 사들여서 자가 치료도 해봤다. 사족을 못 쓰는 떡도 끊고 신의 이름을 부르며 병이 쾌유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지긋지긋한 나쁜 증세는 아무리 애를 써도 낫지 않을 뿐더러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결국에는 그를 떠올리기만 해도 섬뜩해지는 몽중 범죄. 아, 이 무슨 얄궂은 팔자란 말인가. 그는 그저 자신의 불행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법률상 죄인이 되는 짓만큼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몽중에 혹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책에서도 봤고 남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몽유병자가 살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모양이었다. 목면 도매상에서 일할 무렵에 취사 담당 영감이 젊을 때 고향에서 일어난 실화라면서 들려주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얌전하기로 소문난 마을의 한 여자가 잠결에 논밭에서 쓰는 낫을 휘둘러 남편을
죽였다는 이야기였다. 그 생각만 하면 그는 정말이지 밤이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평범한 사람들한텐 하루의 피로를 푸는 안식의 잠자리가 그에게는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고부터는 발작이 잠시 멈춘 것 같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심은 되지 않았다. 고용살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렵사리 직장을 잡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거절해버린 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른이 된 후 재발한 그의 병에 대해 아버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인데 실은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목면 도매상에서 해고를 당했는지 그 까닭조차 몰랐다. 어느 날 인력거 한 대가 백작집에 행랑채로 들어와 콧구멍만한 방 2개의 갑갑한 아버지 거처 앞에서 멈추었다. 그 인력거에서 아들인 히코타로가 이상하게 능글능글 웃으며 보찜을 들고 내렸다. 아버지가 놀라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는데도 그는 그저 흥 하고 코웃음만 치며 조금 피곤한 일이 생겼다고만 답할 뿐이었다. 다음 날 목면 도매상 주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일시적으로 아드님을 돌려보내지만 결코 아드님에게 과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뻔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요정에서 술 마시는 재미를 들이는 바람에 분명 가갯돈에 손을 댄 것이 뻔하다고 지레 짐작을 했다. 틈만 나면 그를 앉혀놓고 이런 우유부단한 놈아 하며 캐캐묵은 잔소리를 해댔다. 히코타로가 처음 돌아왔을 때 실은 사정이 이리이리 되었다고 말했다면 별탈 없이 넘어갔을 텐데 가뜩이나 말할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아버지가 괜한 오해를 하고 일장연설까지 해대니 그의 성격상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도 없다. 피부치라고는 둘뿐이었는데도 그런 사이일수록 생길 수 있는 묘한 육친 증오의 감정 때문에 피차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을 느꼈다. 그가 쇠고집처럼 병을 숨긴 것도 첫째는 이런 감정이 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23세 젊디 젊은 나이에 병이 있다는 소리를 하기가 죽을 만큼 창피했던 탓도 있지만 그런 참에 그가 모처럼 생긴 일자리를 거절해버렸으니 아버지는 점점 더 역정을 냈다. 이런 분위기 탓에 히코타로도 얄궂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요즘 들어서는 서로 입만 열었다 하면 곧바로 시비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씩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노려보는 형국이었다. 오늘도 또 그 꼴이다. 내리 2, 3일째 비가 퍼붓는 통에 히코타로는 일과처럼 하던 산책도 못 나간 데다 근처 책 대여방에서 빌려온 야담집도 이미 다 읽은 터라 뭘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멍하니 아버지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만한 집구석이 바닥에서부터 벽, 천장까지 온통 눅눅하게 젖어 곧바로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는 일종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더구나 8월이 한창이라 비는 내리지만 못 견디게 후텁지근하다. 에잇!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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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납작거기를 한 대 뭉뚱그려 굳혀놓은 것 같은 무겁고 못생긴 문진으로 책상 위를 마구 찍어내리며 만사를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곤 했다. 그런가 하면 또 긴 시간 입을 꾹 다물고 생각에 골몰하기도 했다.
그런 때면 의례 그는 10만 엔의 꿈을 꾸었다. 괄호 안에 지금의 4천만 엔 정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책이 발간된 지 또 15년쯤 지났거든요. 제가 계산에 약해서 네, 대충 짐작해 주십시오. 10만 엔, 4천만 엔. 10만 엔만 있었으면 그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 병만 해도 좋은 의사한테 진찰받고 돈을 듬뿍 쓴다면 못 고칠 병도 아닐 텐데. 아버지도 그래. 그 나이에 그리 비참한 일은 그만해도 되는데. 돈이 문제야, 돈. 10만 엔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에이, 가만히 있자. 10만 엔이니까 은행 이자가 6푼이라고 치면 연 6천 엔. 월 500엔. 500엔은 지금의 20만 엔 정도.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는 언젠가 목면 도매상의 지배인을 따라갔던 요정의 광경이 떠올랐다. 더불어 그때 그의 옆에 앉았던 눈썹이 짙은 예기의 모습이며, 그러니까 뭐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예술성이 있는 기생의 모습이며 목소리, 갖가지 요염한 자태들이 떠오른다. 아휴, 그나저나 내가 뭐라고 있었지? 그래 맞다. 10만 엔이지, 10만 엔. 하지만 도대체 그런 돈이 어디에 있단 말이야? 에이, 젠장.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또다시 쿵쿵하며 문진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런 짓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덧 전등에 불이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돌아왔다. 나왔다. 아이고, 참 잘도 퍼붓는구나. 최근에는 아버지 목소리만 들으면 으스스 한기가 든다. 아버지는 비로 지저분해진 신발을 정리하자 지친다는 듯이 좁은 방의 알량한 화로 앞에 앉았다. 깃이 바짝 선 남빛에 젖은 겉옷을 벗고 주름 셔츠 한 장만 입은 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작두콩 깍지 모양의 노쇠로 된 담뱃대를 물더니 일단 한 모금 피웠다. 이코타로, 뭐 좀 해놨냐? 아버지는 그에게 부엌 일을 시켰지만 그는 거의 하지 않았다. 아침에도 아버지가 투덜대면서 당신 손으로 솥에 불을 지피는 날이 많았다. 물론 오늘도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다. 에헤, 입이 붙었냐? 이거 물도 안 끓여놨네. 몸도 닦을 수가 없잖아. 뭐라고 말을 걸어도 히코타로가 입을 다물고 대꾸를 하지 않자 별수 없이 아버지는 으쌰 하며 일어서서 부엌으로 내려가 딸그락딸그락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기척을 들으며 꼼짝 않고 책상 앞 벽만 노려보는 히코타로의 가슴속은 증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다. 날씨만 좋았다면 이런 때 아무 말도 없이 바깥으로 훌쩍 나가서 발길 닿는 대로 근처를 걸어 다닐 텐데 오늘은 그러지도 못하고 죽으나 사나 새어든 빗물로 지저분해진 벽과 눈싸움을 해야 한다. 이윽고 연어구이로 초라한 밥상을 차린 아버지가 유일한 낙인 반주를 마시기 시작한다. 술병을 반쯤 비울 때쯤 되자 기운이 펄펄 솟아서는 슬슬 그놈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시작한다. 이코타로, 잠깐 이리 와봐라. 대체 너는 왜 말에 대답이 없냐? 이쪽으로 오라면 냉큼 올 것이지. 하는 수 없이 히코타로는 책상 앞에 앉은 채 방향만 바꾸어 퇴근 후 처음으로 아버지 쪽을 보는데 그곳에는 대머리와 얼굴에 주름만 빼면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술로 벌게져서는 흐리멍덩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너 이 자식, 허구한 날 그렇게 빈둥빈둥 놀고 창피하지도 않아? 로 시작한 다음 귀따갑게 남의 집 아들 이야기를 하더니 얼씨구, 난 말이다. 너한테 모셔달라는 말은 안 해. 그저 이 늙은이 뼈골만 매먹으며 빈둥빈둥 노는 짓만은 부탁이니 그만 좀 해라. 응? 알아듣겠냐?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알아요. 히코타로가 아주 험악한 기세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취직 자리를 찾고 있잖아요. 찾아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없기는 뭐가 없어. 네가 왜 그러는지 나는 통 모르겠다. 입주를 해야 하니까 싫다고 했잖아요. 입주하는 게 어때서? 통근을 하든 입주를 하든 뭐가 다르다고. 지금 그런 팔자 좋은 소리를 할 때냐? 먼저 번 가게에서 왜 잘렸는데? 다 그놈의 어리광 때문이지. 니깐에는 네가 어엿한 어른인 줄 아는 모양이지만 턱도 없는 소리. 아직 아무것도 몰라. 응? 사람이 권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이미 거절해 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시건방지다는 거 아니냐. 도대체가 나한테 한마디 사의도 없이 거절한 게 누군데? 네가 거절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라니. 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게 내가 짐스러우면 차라리 나가라고 하세요. 예, 내일 당장이라도 나가드리죠. 이 멍청한 놈,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느닷없이 아버지의 손이 앞에 놓인 술병에 가더니 히코타로의 미간을 향해 술병이 날아온다. 무슨 짓이에요? 그렇게 외치자마자 이번에는 그가 아버지를 향해 무섭게 덤벼든다. 광기 어린 소동이다. 그렇게 볼썽사나운 부모 자식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다. 딱히 오늘 밤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이 무렵엔 거의 매일 밤 반복되는 일과 중 하나다. 그렇게 뒤엉켜 싸우다 보면 늘 히코타로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엉엉 울기 시작한다. 대체 뭐가 그리 슬픈지. 딱히 꼬집을 수는 없지만 만사가 슬프다. 목이 꽉 죄있는 양복을 입고 죽어라 일하는 50살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 집에 얹혀 살면서 빈둥대는 자신도, 좁아 터진 거지 운막 같은 집도, 모든 것이 슬프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화로 및 서랍에서 목욕탕 정액권을 꺼내들고 아버지는 목욕탕에 간 모양이었다. 얼마 뒤 돌아와서는 그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날이 활짝 깼다. 벌써 자냐? 달이 참 좋구나. 마당에 좀 나가보지 그래. 같은 말을 했다. 그러더니 툇마루에서 뜰로 내려갔다. 그러는 내내 히코타로는 벽 옆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을 때와 똑같은 자세 그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모기장도 치지 않고 온몸을 모기에게 내놓은 채 토라진 마누라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입버릇인 죽어라 죽어라만 머릿속으로 연불처럼 되뇌었다. 그러다 어느 틈엔가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날 활짝 열린 툇마루에서 들이치는 눈부신 햇살에 일찌감치 잠에서 깬 히코타로는 방안이 이상하게 횡댕그렁하고 어젯밤 잠들기 전 상태 그대로 모기장도 안 쳐져 있으며 이불도 깔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아버지가 벌써 출근을 했나 싶어서 기둥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6시가 넘었을 뿐이다.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졸린 눈을 비비며 문득 뜰을 보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뜰 저편의 등나무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설마 저러고 자는 건 아닐 텐데. 히코타로는 가슴이 야릇하게 방망이질 하는 것을 느끼며 툇마루에 있던 나막신을 신고 서둘러 등나무 의자 옆으로 가봤다. 여기서 갑자기 작가가 끼어듭니다. 작가는 이 에도가와 람포 자신인 것 같은데요. 독자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란 어디에서 등장할지 모른다. 그때 툇마루에는 2켤레의 나막신이 있었고 그가 신은 것은 그중 목련나무 굽이 박힌 히오리게타였는데 히오리게타는 맑은 날 신는 굽이 낮고 얇은 나막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또 한 켤레 있는 오동나무로 만든 고마게타를 신었더라면 고마게타는 굽을 따로 박지 않고 하나의 나무로 통째 만든 나막신을 가리킵니다. 고마게타를 신었더라면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가간 히코타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어 있었다. 등나무 의자의 팔걸이 밖으로 양팔을 축 늘어뜨리고 허리는 접히기라도 한 것처럼 푹 수그리고 있어 머리와 무릎이 거의 딱 붙으려고 한다. 그렇다 보니 보고 싶지 않아도 심하게 상처난 후두부가 보인다. 피는 흐르지 않지만 그것이 치명상임에 틀림없다. 마치 붙박이 인형처럼 옴짝달싹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기묘한 모습을 여름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화려하게 비추었다. 등에 한 마리가 등에라는 벌레입니다. 등에 한 마리가 둔한 날개 소리를 내며 죽은 이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다. 히코타로는 너무도 돌발적인 사태에 악몽이라도 꾸나 싶어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꾸밀 리는 없기에 그는 뜰에서 이어지는 백작 저택의 현관으로 달려가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서생 하나에게 사태를 알렸다. 백작집에서 신고를 해 잠시 뒤 경찰 일행이 왔는데 그 중에는 경찰의도 섞여 있었기에 우선 시체 검사부터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히코타로의 아버지는 둔기 가격으로 인한 뇌진탕을 일으켰으며 절명 시각은 어젯밤 10시 전후로 짐작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히코타로는 경찰서장 앞에 불려가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다. 백작집의 집사 역시 신문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경찰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전혀 알지 못했다.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다. 서장 외에 양복 차림의 형사 2명이 이런저런 논쟁을 벌이기는 했지만 지극히 전문가다운 시원시원한 솜씨로 조사를 진행했다. 히코타로는 백작집 하인들과 함께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날벼락 같은 사태에 사고력을 잃은 그는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형용하기 힘든 불안이 엄습하긴 했지만
뭔가 무엇에 기인한 불안인지 그는 전혀 몰랐다. 말이 좋아서 뜰이지. 그곳은 히코타로네 집 뒤에 쪽문 바깥쪽에 있는 20평가량의 살풍경한 공터다. 히코타로의 집 맞은편에는 백작이 사는 3층짜리 서양식 건물이, 오른편에는 높은 콘크리트 벽을 사이에 두고 한 길이 있으며, 한 길은 큰 길이죠. 왼편에는 백작의 집 현관으로 이어지는 넓은 길이 있다. 그 거의 중앙에 백작집에서 쓰던 다 부서져가는 낡은 등나무 의자가 놓여 있다. 당연히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체 주변에서 가해자의 물건으로 짐작되는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공터를 수색했지만 양식 건물을 따라 심어놓은 대여섯 그루의 삼나무를 빼면 나무 한 그루, 화분 하나 없는 황량한 모래땅뿐, 돌덩이나 나무 토박, 그 밖에 흉기로 쓸 법해 보이는 물건은 물론 의심할 만한 그 무엇도 찾아내지 못했다. 단 하나, 등나무 의자에서 2미터쯤 떨어진 삼나무 밑둥치의 잡초 사이에 여름 국화 한 다발이 떨어져 있는 것 말고는. 그런 꽃 따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혹 알아봤다 해도 특별히 주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것, 이를테면 수건 한 장이라든가 지갑 같은 이른바 유류품으로 보이는 물건을 찾고 있었으니까. 결국 유일한 단서는 발자국이었다. 다행히 주야장천 내린 비로 땅바닥이 매끈해졌기에 전날 밤 비가 거친 다음 찍힌 발자국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오늘 아침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걸은 터라 일일이 조사하기가 벅차긴 했지만 이것은 누구 발자국, 저건 누구 발자국 하는 식으로 꼼꼼하게 맞춰가다 보니 딱 하나 주인 없는 발자국이 남았다. 폭이 넓은 고마게타로 짐작되는 발자국이 주변을 어지간히 돌아다녔는지 종횡무진으로 찍혀 있었다. 형사 하나가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이상하게도 그 발자국은 히코타로 집의 툇마루에서 시작되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툇마루의 허울뿐인 디딤돌 위에 그 발자국에 딱 맞는 낡은 오동나무 고마게타가 떡하니 놓여 있었다. 맨 처음 형사가 발자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히코타로는 이미 그 오동나무로 만든 낡은 게타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시체를 발견한 뒤 그는 한 번도 집안에 들어간 적이 없지만 들어간 적이 없으니 발자국은 분명 어젯밤에 찍혔을 텐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자가 그 게타를 신었단 말인가? 그제야 비로소 그는 무언가를 퍼뜩 깨달았다. 놀라 졸도할 지경이었지만 그는 간신히 견뎌냈다. 머릿속에서 걸쭉한 액체가 소용돌이처럼 회전하기 시작했다. 렌즈에 초점을 잘못 맞춘 것처럼 주위의 경치가 스르르 눈앞에서 뿌얘져 갔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무거운 문진을 치켜들고 아버지의 정수리를 내려치려 하는 자신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환각처럼 떠올랐다. 도망쳐, 도망쳐, 자어서 도망쳐. 누구인지 모를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서 정신없이 외쳐댔다. 그는 열심히 태연한 척 가장하며 백작의 하인들 무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갔다.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이었는지 당장이라도 잠깐 하고 불러세울 것만 같아서 살아도 산 목숨 같지가 않았다.
다행히도 누구 하나 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을 깨닫지 못해 무사히 집 뒤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거기에서부터는 그는 단숨에 문 앞까지 달려갔다. 보니 문 앞에 경찰용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 위에 올라타고는 갈 곳도 정하지 않은 채 정신없이 페달을 밟았다. 길 양편의 집들이 휙휙 등 뒤로 사라져갔다. 길을 가는 행인과 몇 번이나 부딪혀 고꾸라질 뻔하기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며 달렸다. 지금 어느 마을을 달리는지 그런 건 몰랐다. 번잡한 전찻길로 빠질 것 같으면 발길을 돌려 한적한 쪽으로, 더 한적한 쪽으로 페달을 계속 밟았다. 그렇게 얼마나 뜨거운 하늘 아래를 달렸을까. 히코타로 딴에는 좋게 10리 이상은 달아났다 싶었지만 도쿄 거리는 좀처럼 끝이 없었다. 번잡한 전찻길로 빠질 것 같으면 발길을 돌려 한적한 쪽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냥 끝이 없었다 해서 이어갑니다. 도쿄 거리는 좀처럼 끝이 없었다. 어쩌면 같은 곳만 맴돌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뻥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그의 자전거가 망가졌다. 그는 자전거를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흰 바탕의 옷이 땀 때문에 물이라도 먹인 듯 흠뻑 젖었다.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감각해져서 조그만 장애물에도 발이 걸려 곱들어졌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목은 바싹 말라 컥컥 하는 천식 환자 같은 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는 왜 달려야 하는지 최초의 목적마저 잊어버렸다. 그저 눈앞에 떠오르는 끔찍하기 짝이 없는 부모 살해 현장의 환영이 그를 달리게 했다. 100m, 200m, 300m. 그는 술 취한 사람 같은 형상으로 쓰러졌다가는 일어서고 또 쓰러졌다가는 일어서서 달렸다. 하지만 그런 눈물겨운 노력도 오래가진 못했다. 마침내 그는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몸을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이글이글 내리쬐었다. 잠시 뒤 행인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이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는 잠깐 뿌리치고 도망치는 신용을 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그렇게 경찰에게 팔이 붙들린 채로 숨을 거두었다. 그 사이에 히코타로 아버지 시체 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사람을 죽인 건 접니다. 저예요. 백작의 집 쪽에서 얼굴이 낯빛이 된 남자 하나가 서장 곁으로 달려오더니 벼랑간 그렇게 입을 열었다. 그 남자는 마치 열병 환자처럼 접니다, 저예요 하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장을 비롯한 형사들은 어안이 벙벙해서는 이상한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남자가 히코타로의 집에 있던 오동나무 게타를 신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발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고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들은 만사 제쳐두고 남자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다. 경찰이 생긴 이래 첫 기록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신기하기 짝이 없는 사실이었다. 자, 다음은 그 남자가 고백한 내용이다. 그 남자는 백작집의 서생 중 한 명이었다. 어제
백작에게 손님 몇이 찾아와서 건물 3층의 큰 홀에서는 만찬이 벌어졌다. 자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때가 정확히 9시쯤이었다. 그는 뒷정리를 지시받고 홀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가 그만 양탄자 모퉁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방 모퉁이에 놓여있던 꽃병용의 높은 받침대를 쓰러뜨리고 말아 받침대 위의 물건이 활짝 열어둔 창 바깥으로 날아갔다. 이 물건이 꽃병이었다면 이런 착오는 없었을 텐데 받침대 위에 있던 것은 꽃병이 아닌 대여섯 시간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 버리는 얼음이었다. 꽃을 넣어 얼린 냉방용 얼음덩이. 낙수를 받는 장치는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기에 위에 얹혀 있던 얼음만 떨어졌다. 물론 그 얼음덩이는 낮부터 장식되어 있던 터라 대부분 녹아버리고 거의 10만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노인에게 뇌진탕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깜짝 놀라 창 아래쪽을 살펴봤다. 심부름 꾼 노인이 죽어있는 모습을 달빛을 통해 확인했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아무리 실수라고는 하나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에게 알릴까 말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시간이 흐르자 만약 이대로 내일 아침까지 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할 것도 없이 얼음은 녹아버리리라. 속에 들어있던 여름 국화는 아무래도 남겠지만 들키지 않고 무마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지금 얼음 조각을 주우러 갈까? 아니야. 그런 짓을 하다가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죄인 취급을 받는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어 보니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동료에게서 자세한 상황을 듣고 한순간은 잘 됐다고 좋아했지만 워낙 선한 그이기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이 무서운 죄를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두려웠다. 게다가 그렇게 한순간을 모면한다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폭로될 때가 올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서장을 찾아왔다. 이렇게 된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뜻밖이고 또 너무나 기막힌 사실에 한동안은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히코타로도 참 경솔한 짓을 했다. 그때는 그가 도주한 지 아직 채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가 아니더라도 형사나 백작집 사람들이 삼나무 밑 둥치에 떨어져 있던 그 한 다발의 여름 국화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히코타로는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상한데. 잠시 뒤 경찰서장이 아리송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이 발자국은 어찌 된 거지? 그리고 피살자의 아들은 왜 도망을 간 거야? 알아냈어요. 마침 그때 문제의 오동나무 게타를 신고 실험을 하던 형사 하나가 그 말에 대꾸하여 소리쳤다. 발자국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게타를 신어보면 알겠지만 신어보니 가운데 금이 갔어요. 여차하면 갈라지겠는걸요?
누구든 이런 게타를 신고 있으면 기분이 찜찜할 거예요. 분명 피해자도 뜰을 걷다 찜찜해서 갈아 신으려고 툇마루까지 돌아갔던 거예요. 만약 이 형사의 상상이 옳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피해자 본인의 발자국을 보고 호들갑을 떨었다는 말이 된다. 이 무슨 우스꽝스런 착오란 말인가. 살인이 벌어진 이상 반드시 범인의 발자국이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쓰러뜨렸어요. 살인이 벌어진 이상 반드시 범인의 발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그럴싸한 논리가 그들의 판단력을 현혹시켰기 때문이리라. 그 다음 날 M 백작집의 대문으로 2개의 관이 나갔다. 말할 것도 없겠지만 불행한 몽유병자 히코타로와 그 아버지를 넣은 관이었다. 소문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그들 부자의 갑작스런 죽음을 딱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때 히코타로가 왜 도망을 쳤는지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유난히 제가 실수가 많았네요. 자꾸 읽은데 또 읽고 읽다 틀리고 마이크 쓰러뜨리고. 사실은 그 왜 사람이요. 그 건강한 사람들을 한 100명 데려다 놓고 코에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하면요. 어 많이 걸려야 40 명, 어 대개는 한 25 명, 그러니까 절반 이하밖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명 중에 4 명만 감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면역력인데 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더 잘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낯선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게 1 년에 그냥 뭐 한두 번 걸리던 감기를 지금 연이어 또 걸려 가지고, 근데 특히 코감기라 약을 먹고 녹음을 해 녹화를 했는데 너무 졸려 가지고 제가 읽다가 틀리고 그러고 막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책에 대한 또 수다를 떨어야 해서요. 저는 그 1920-30 년대에 나왔던, 해방 전에 나왔던 우리 한국 순수 문학들, 특히 단편집 참 좋아했는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비슷하잖아요. 이 작품이 쓰여진 것도 20-30 년대니까. 그래서 마치 김동인의 감자, 뱃다라기 이런 걸 읽었을 때 같은 어떤 그 투박한 질감의, 그러나 정겨운 그런 어떤 그 시절의 가난과 무지몽매함, 순박함, 순수함, 그런 것들이 에드가 람포 소설에서 느껴져서 참 좋고요. 그리고 인제 에드가 람포도 누군가 유명한 서양의 추리 작가, 특히 에드가 알란 포의 작품들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이 작품을 썼겠지만 이 작품을 읽은 젊은이들이 또다시 얼음 흉기라거나 인제 뭐 이런 자기 자신의 발자국이었는데 뭐 이렇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 다양한 이 후속작들을 어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후대의 동북아권 추리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에도가와 람포의 소설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앞으로도 여기 있는 작품들 몇 개 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셔야 할게요. 일본이 손꼽히는 장수국가지만 이 시대에는 50 살만 넘으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히코타로가 50이 넘은 아버지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이게 엄청 부끄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기침이 나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